원래 대안학교의 역사가 1995년도 정도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 한 30년 조금 안 된 예, 거네요? 30년이 좀 안 됐죠. 네. 네, 대안학교가 원래는 어쨌든 뭐 국가 주도의 획일적인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서 교육 다양성이나 어떤 가치 지향들을 다양하게 추구하자 이런 뜻으로 시작됐던 일종의 시민운동의 일환이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초창기에 간대학교라든가 이유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이제 처음에 대안학교에 먼저 시작했던 선구자 역할들을 했었죠. 그 발도르프 학교도 그때 당시부터 발도르프 교육을 수용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있었지만 최초의 발도르프 학교는 2002년도에 처음으로 설립됐어요. 월드컵 때. 예,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래도 그것도 한 20년 정도 됐죠. 그런 정도 됐는데, 뭐, 그때는 사실 이제 어떤 제도권의 바깥에서, 이제, 말하자면 학교법의 어떤 통제나 간섭을 받지 않는 바깥에서 하는 학교들을 대안학교라고 했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대안학교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전국에 지금 현재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다양한 대안학교들이 있는데 다 합하면 거의 한 200개 정도 될 겁니다. 200개밖에 안 돼요? 예. 어.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네네. 공교육 쪽에서 과거에는 저기 특수학교 역할을 했던 학교나 아니면 일반 학교의 특수반이나 아니면 과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했던 역할을 하는 그런 특성화고나 이런 데들의 대안학교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요? 예.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명칭이 같으니까, 근데 분명하게 하나는 시민운동에서 시작한 학교들이고, 네. 또 하나는 국가가 공교육 안에서 시작했는데 대안학교라고 명칭을 붙였을 뿐이죠. 그래서 두 개는 전혀 다른 학교입니다. 그럼 성격이 다른데 명칭은 같게 이렇게 돼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시민운동이 먼저 시작됐고, 이제 정부의 정책이 뒤따라오면서 대안학교라는 명칭을 쓰다 보니까 요즘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인가대안학교, 비인가대안학교 이런 말들을 쓰죠. 네네, 맞아요. 근데 인가대안학교라고 하는 건 없어요, 원래. 대안학교와 관련된 법령 자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나요? 지금은 올해 처음으로 이제 대한교육기관 관련법이 처음으로 한번 생겨서 이제 막 시행이 됐습니다. 금년 1월달부터. 1월부터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정부가 시작한 거 말고 시민운동 차원에서 시작한 학교들은 관계법령이 없기 때문에 다 비인가죠. 인가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은 좀 개념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내부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 말고는 저처럼 이제 일반인들은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교육법 관련해서는 법이 딱 두 축밖에 없어요. 학교법, 학원법. 학교법, 학원법? 네네. 근데 대안학교는 이 두 법의 다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 미인간이라고 하는 걸 따질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우리 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예. 우리나라 나이로 중학교 2학년까지 있습니다. 중2까지요? 예. 네, 발도르프 학교는 보통 이제 6, 3, 3 이렇게 자르지 않고 1학년부터 8학년까지를 한 단위로 초급으로 보고 9학년부터 12학년까지를 상급이라고 하거든요. 초급, 상급 이렇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초급 마지막 학년 8학년까지 있는 거죠. 그래요? 나이로 보면 중학교 2학년 나이 때까지가 되는 거죠. 그럼 9, 10, 11, 12. 상급은 그럼 4개 연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고3까지가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데 아까 200개의 그 대안학교가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전교에. 예. 지금. 그러면 그 상급에 해당하는 대안학교도 있어요? 상급을 운영하는 학교죠. 네네, 있어요. 그 상급이란 말은 발도르프에서만 쓰는 말이고, 다른데? 예, 다른 대안학교들은 발도르프 학교는 그 중에 15개밖에 안 되니까. 그래요? 예. 네. 15개밖에 안 되고, 발도르프 학교 중에서 상급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네 학교 정도 있습니다. 그게 꽤 되네요. 원래는 발도르프 학교 자체가 원래 다 장급을 지향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죠. 많은 학교들은 자체적인 어떤 경제적이 됐던 아니면 인력이 됐던 상급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지. 애초에 발도르프 학교가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100개 국가에 퍼져 있는데, 아, 100개 국가에 퍼져 있어요? 예, 1000개 정도 학교가 세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어느 나라에서든지 발도르프 교육은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육 자체가 완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령기가 끝날 때까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럼 발도르프 자체는 무슨 뜻이에요? 발도르프. 발도르프는 담배 공장 이름입니다. 담배 공장이요? 예, 어느 나라요? 독일. 아, 독일이요? 예, 독일에 발도르프 아스트리아라고 하는 담배 브랜드가 있어요. 아스트리아? 예. 네. 근데 그 담배 공장의 그 주인이었던 에밀 몰트라고 하는 사람이 1919년도에 그 사람이 전에 기여를 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인 어떤 기부 활동을 통해서 학교가 세워져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념해서 그 사람이 운영하던 회사 이름으로 학교 이름을 쓴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름 자체는 아무 뜻이 없고, 네네. 예, 발도르프 교육을 창시한 루돌프 슈타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적으로는 사상적으로는 그 사람이 창시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상은 보통 안스로포스피라고 하는데 인지학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여기에 정신인 거지. 발도르프라고 하는 데는 뭐 뜻은 없습니다. 농법의 이름이 바이오 다이내믹이라서 네. 생명 역동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세계 최초의 유기농이 바이오 다이내믹 에그리컬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실은 유기농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 발도르프 교육하고 같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 1900 시점이 맞아요? 이렇게? 예, 특성이 맞죠. 그 몇 년이에요, 그게? 1900? 1923년도에 생명역동농업에 대한 어떤 방법적인 내용을 슈타이너 선생이 강의한 게 첫 해가 1923년 가을, 겨울 그 사이쯤이었어요.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발도르프 학교는 1919년도에 설립이 됐고, 20년대 들어서 발도르프 학교도 상급이 20년대 들어서 만들어집니다. 빨리 만들어졌네. 1920년대 초. 예, 그 정도가 이제 완성된 하나의 학교로서 발도르프 학교가 이제 안정이 될 때고, 생명 역동농업도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게 세계 최초의 유기농이에요. 세계 최초의 유기농이요? 예, 유기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를 슈타이너라는 사상가가 농법이 자연과 공존하고 지속 가능하려면 유기농이 돼야 된다라고. 네네. 그리고 그렇게 유기농이 되려면 반드시 어떤 생태계의 순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순환 시스템을 활용하는 어떤 원리와 방법이 이런 것이다 하고 밝힌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유기농법들이 뒤따라서 이제 많이 연구되고 보급이 되고 했죠. 근데 어쨌든 세계 최초의 유기농이었던 거고, 유기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생명 역동농업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그래서 저희 교육 개념이 물론 생명을 중시하죠. 근데 그때 말하는 생명 중시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요즘 뭐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 개념 중에 퍼머컬처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뭐 농부 파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퍼머넌트 영구적인. 예. 네네. 퍼머넌트 에그리컬처가 중심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컬처를 다 포함해서 지금의 어떤 뭐 팬데믹은 말할 것도 없고, 기후 위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여러 가지 위기들, 이미 예고되어 있는 위기들이 너무 많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뭐 인구 문제도 있고, 산업 구조 변동 문제도 있고, 또 어떤 화석 연료가 고갈되고 있다라고 하는 뭐 닥쳐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세계 경제 구조가 세계화가 이미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계화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지금도 깨지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원자재 값 다 뛰고 식량 값 다 뛰고 이런 위기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올 때가 된 거죠. 지난 100년간 근대사회에서 누적됐던 위기. 그러니까 지속 불가능하다는 거를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사회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분들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어떤 육론적인 과학기술 만능주의 이런 게 지속 불가능한 사회다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지금같이 가면 네, 지금같이 유지될 수가 없다라고 다들 알고 있죠. 공멸할 것이다. 그렇죠. 과학자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얘기했고 네. 일종의 오일피크 같은 거 수십 년 전에 오일피크? 과학자들이 2050년쯤 되면 이제 석유 석탄은 더 이상 할 게 없을 거다라고 봤는데 지금 과학자들은 2030년 되면 끝날 거다. 오히려 시기가 당겨지고 있죠. 근데 지금 2020년이니까 바로 코앞이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탄소 중립 같은 정책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지만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바로 전 세계가 다 인류가 다 같이 코앞에 닥쳐 있는 거고 지금 또 뭐 기상학자들이나 지질학자들은 다 잘 알고 있지만 북극점이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고 기후변화도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해수면도 올라가고 기온도 상승하고 다 그러면 우리가 1차 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바뀌죠. 모든 게 바뀌는데 발도르프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연의 여러 순환 시스템을 움직여내는 힘, 이 힘들이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떤 심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어떤 서로 주고받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순환 시스템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순환 시스템을 훼손하지 않고 순환 시스템이 살아있을 때만 인류의 문명도 이제 뭐 가능한 거고 파괴적인 고통도 당연히 덜 할 수 있는 거고 아주 기본적인 그런 자연과의 상호작용에서 순환적인 질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 이거 뭐 삶의 기본 방식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철학이 뭐 꼭 발도르프만 그런 것은 아니고 뭐 유수한 인류의 전통적인 지혜들은 이게 다 보편적인 가치라고 봐요. 예. 어떤 특별하고 독창적인 가치라기보다는 굉장히 보편적인 가치다. 대단히 보편적인 가치인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철학과 방법론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막연히 심정적으로 인정하고 말 뿐이냐 하는 그 차이지. 예. 특별한 것은 아니다. 생명정령이라고 우리 전통사상에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또 서구에서도 정근대의 사상들은 소위 이론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철학들은 다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럼 보편적인 가치인데 보편적인 가치인데 왜 이렇게 실현하는 학교가 이렇게 많지 않을까요? 그러면 근대 문명 자체가 인류의 보편 가치에서 벗어났으니까. 근대 문명은 분명히 진보를 이루고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사실은 인류 역사를 뭐 만년으로 놓고 뭐 본다면 뭐 그거야 뭐 학문에 따라서 분분하게 시기를 구별할 수 있겠지만 그런 정확성의 문제가 아니라 농사를 짓고 문명을 이루고 산 역사를 가지고 본다 그러면 불과 200년 정도 된 이 근대 문명은 순환 시스템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파괴적으로 벗어나는 거죠. 예. 여러 면에서 정치적인 면, 경제적인 면, 뭐 기술적인 이런 면들에서 그래서 오히려 역사를 전체로 크게 놓고 본다 그러면 근대 문명의 특이한 일탈이죠. 그래서 그 일탈은 오래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인류의 지혜 전통이 가지고 있었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과거로 회귀하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현대 발전에서도 유지돼야만 하는 현대적인 의미의 순환 시스템을 잘 지혜롭게 잘 운영하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인 거죠. 그 독창적이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제 근대 교육이 또한 이제 교육의 사실은 원래의 원형적인 가치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과거에는 지켜졌던 기본적인 것들조차도 근대 공교육에서는 이제 안 지켜지다 보니까 독특하게 보이는 거죠. 그럼 교육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 가치라고 하는 건 당연하게도 그 사람이 누가 됐든 그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고유한 어떤 잠재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실현하게 도와주는 거, 이게 교육의 본질 가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현대교육은 그걸 목적 가치로 안 삼거든요. 이렇게 사회가 요구하는 산업인력의 모델을 양산하는 걸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서 일탈해버린 거죠. 근대 공교육이. 근데 이를테면 우리가 어쨌든 금방 얘기했던 그 사람의 고유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실현하게 도와준다라고 하려면 그 잠재력을 스스로 실감할 수 있도록 많은 어떤 체험들이 뒤따라줘야 되고, 그 체험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감성들이 보호되고 육성되면서 이 감성의 바탕 위에서 논리나 이성이나 개념적인 학습이 더해졌을 때 흔히 말하는 감성과 이성이 조화된 건강한 인간상을 달할 수 있을 텐데, 사실상 오늘날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은 체험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 생략해버리죠. 세월호 이후로 더 이제 또 거기다가 이제 그 코로나 이후로 더 뭔가 그죠. 텍스트를 통해서 지식의 형태로 받아들일 뿐이지 아이들의 체험 감성으로 이걸 녹여낸다라고 하는 그 어떤 원칙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돌프 교육의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보이는 것들은 실은 각 인류가 오랫동안 해온 기초 영역들이 있죠. 그것이 뭐 예술이 됐건 학문이 됐건 삶의 어떤 목공, 수공예, 농사 같은 인류가 문명을 이렇게 이룩하기 위해서 활동들. 저희는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게 한 인간의 성장이 인류의 성장을 재현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마치 생물학에서 개체 발생이 계통 발생을 반복한다라고 보는 것처럼 특정한 개체가 그 전체 종의 역사를 성장 과정에서 반복을 한다는 원리인데, 우리는 한 인간이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다 자란 성인으로 클 때까지 겪게 되는 감수성의 변화, 그 다음에 의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마치 인류가 저 고대 문명부터 지금까지 변해온 과정들하고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마치 유아 시기가 아주 수천 년 전에 비유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면, 신석기 시대에 비유할 수 있는 시기라면, 농경 시기는 이를테면 한 5살, 6살 정도에 비유할 수 있는 시기가 될 테고, 그리고 이성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거는 고대 그리스 문명이 발달하는 그런 정도 시기에 비유할 수가 있을 테고, 그래서 전체 인류의 어떤 의식의 발달사가 한 개인의 발달 과정 속에서 녹아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의 커리큘럼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교육의 커리큘럼은 인류가 지금까지의 문명 발달을 위해서 거쳐왔던 중요 활동들, 거기에는 농사도 있을 거고 공예도 있을 거고 체육 활동도 있을 거고 예술 활동도 있을 거고 천문지리를 비롯해 가지고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 했던 기초 어떤 학문들이 있을 거고, 또 신과의 관계, 영혼과의 관계를 고민했던 그런 영적인 탐구들도 있었을 테고, 이런 어떤 인류 문명 발달사의 주요 영역들을 놓고 이 주요 영역들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커리로 보는 거예요. 네. 그게 커리 구성의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근대 공교육이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독특해 보이는 거죠. 하나만 예를 들자면 발도프에서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 습식 수채화 같은 겁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그게. 예. 사실 그게 궁금했어요. 그 뭔가 이제 습식 수채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색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색의 본질이 뭔가, 즉 색이라고 하는 건 왜 빨간 것은 빨간 것이 되고 초록색은 초록색이 되는가, 이게 슈타이너가 남긴 인지학에서는 이게 자연의 어떤 질서와 법칙이 있는 거지 이미 소작으로 임의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별마다 무슨 색깔이 정해져 있다면 그런 거 아니었었어요?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 별마다 색깔이 정해져 있다는 거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 이건 미신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외우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를테면 뭐 다 이제 자연의 필연적인 이유가 있겠죠. 왜? 그 생명체의 기초가 되는 식물들은 식물의 기본색은 초록색인데 지구 자체가 우주에서 보면 초록색으로 푸르스름한 푸른별로 보이는데 지구의 생명들이 왜 그 색을 가지게 되나 이런 거. 그러면 이제 그런 거와 관련해서는 뭐 이미 괴테 색채론이라든가 이런 앞서서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슈타이너도 색채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빛으로부터 사물의 색이 유추되는가, 어떻게 전환되는가 하는 그거를 느낄 수 있으려면 충분한 액체성이 가미가 된 상태에서 색을 봐야 이 빛에서 색으로의 전환, 그리고 사물로의 어떤 색깔이 안착되는 질서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네. 체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유체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만들어진 제조된 물감에 의해서 색의 변화 가능성, 유동성 이런 것들이 팍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빛과의 상관관계 이런 걸 느낄 수가 없거든요. 유체화에서는. 근데 이제 충분히 액체성이 가미된 습식에서는 그런 점들을 빛으로부터 색으로 했지만 그 색이 사물에 어떤 정착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어떻게 뭐 액체를 활용을 하는 건가요? 일반 수채화랑은 달리? 물감을 얼굴에 팍 풀어서 쓰는 겁니다. 아. 예, 팍 풀어서 쓰는 거고 어떤 선이라면 경계선을 그릴 때 실제로 자연의 많은 것들은 경계가 불분명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유체화를 그리게 되면 경계를 딱 끊어서 그리게 되죠. 습식 수채화는 이 경계선의 부드러운 연결 과정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의 흐름처럼 이렇게 예.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경계 예. 짚기 같은 그런 건가 봐요? 예, 예. 다른 물. 뭐 어떤 제도라고 뭐 그냥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지금 이제 우선은 뭐 우리나라 헌법의 교육은 기본권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거고 현재 공교육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제 좀 더 교육적 가치가 원래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가 살아나야 되고 또 교육의 방법이나 방향성 자체가 다양하게 시도되고 보장되는 사회가 당연히 좋은 사회라고 저희는 보죠. 그 측면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인 운동으로 대안학교를 20여 년간 끌어왔는데 이제까지 국가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탄압을 했다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뭐 일체 지원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가가 당연히 근데 대한학교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도 당연히 우리나라 그쵸. 시민들의 예. 자녀들이고 그 선택을 하는 수많은 어떤 국민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기본권에 대한 보장 차원에서라도 대한학교가 교육과 관련된 어떤 아주 기본적인 시설과 운영에 대한 지원은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들에서도 교사와 커리큘럼에 대한 간섭은 하지 않되 네네. 예, 실제로 학부모나 학생들이 몇 인 이상 모여서 어떤 교육 과정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과정을 운영을 할 경우에는 간섭 없는 지원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간섭 없는 지원? 예. 네.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간섭 없는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우리처럼 이제까지 완전히 지원이 리미트 제로였던 나라는 거의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특별한 어떤 제도보다도 헌법 보장 차원에서 교육 기본권 차원에서의 아주 기본적인 시설과 운영에 대한 지원 같은 것들은 당연히 있어줘야 됐다. 다만 그게 당연히 있었어야 될 제도가 지금까지 방치가 돼 있었던 거지 새삼스러운 어떤 신기한 새로운 제도를 우리가 요구할 문제는 아니다 라고 봅니다. 다행히 대한교육기관관련법이 올해 이제 첫 시행이 됐는데 이 법을 요구한 어떤 대한교육 주체들의 요구 운동도 한 10년 정도 했거든요. 10년씩이나 했어요? 네. 그래서 10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법이 하나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 더 이제 가속화 되겠네요. 예, 가속화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아무리 우리가 지금 굉장히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서구하고 비슷한 자유주의 길을 걸어온 건 아니죠. 식민지도 겪었고 전쟁도 겪었고 국가주도의 어떤 국가 폭력도 겪었고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을 겪었고 그런 어떤 국가주도성으로부터 나오는 많은 뭐 좋은 점 나쁜 점들을 안고 사는 사회인데 뭐 좀 더 어쨌든 이 민주주의의 성숙 정도가 높아지고 다양성에 대한 인정 정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같은 것들은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뭐 이제 이거를 보시는 분들께서도 저처럼 모르는 이제 상태에서 이제 영상이나 기사를 접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대안학교가 이제 일반 뭐 공사립 학교보다 학자금이 비싸다, 부자들만 가는 학교다 이런 인식도 약간 있지 않나요? 근데 비싼 학교라는 그렇죠. 예, 있죠. 그런 인식도 네. 있고 굉장히 다양한 오해나 선입관들이 있습니다. 네, 비싼가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흔한 오해가 대안학교는 부적응자가 가는 데다. 아 죄송해요. 부적응자. 일반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애들이 가는 곳이다. 네네. 오히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래요? 예. 그 다음에 그하고 양극단으로 귀족들이 가는 데다. 네. 사실은 둘 다 오해죠. 둘 다 오해예요? 당연히 오해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둘 다 뭐 아주 묵은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대안학교를 크게 보면 두 걸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독자적인 고유한 어떤 자기 교육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교육 철학과 커리를 실현하는 걸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에서 상처받고 소외된 아이들을 보살피는 기능을 하는 대안학교들이 있어요. 네. 약간은 복지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중심에 있는 대안학교들이 있습니다. 두 개가 다 마땅히 필요하죠. 두 개가 다 마땅히 필요한데 조금 더 사회적인 보살핌 위주의 대안학교들은 부적응자가 가는 데야 이런 시선을 받는 거고, 독자 교육 철학을 추구하는 데는 귀족학교 이런 시선을 받는 거죠. 근데 어떤 비용의 차이나 그런 건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원이 없기 때문에 대안학교에 드는 모든 운영비나 시설과 인건에 대한 이런 것들은 누가 돈을 내냐. 우리 한국 사회는 기부 문화도 없다. 심지어는 대기업들의 기부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법제화된 재단을 통해서나 가능한 거지. 예.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모든 대안학교들은 그 대안학교 어떤 특정한 활동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십시일반해서 내는 거거든요. 그럼 더 구체적으로 학부모가 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어떤 케어를 중심으로 보는 학교든 어떤 커리 실현을 어떤 교과 과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학교든 실제 운영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어디 가서 특별히 기존학교 다니다라고 할 건 없다. 오히려 기존학교라면 지금 국가가 정책 내에서 하고 있는 국제학교 같은 데가 기존학교죠. 근데 정작 경제적인 문제로 따지고 들어가자고 하면 대안학교는 기본적으로 공교육의 제일 큰 문제를 조기교육 경쟁력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는 조기교육이나 경쟁을 가속화하는 어떤 평가 시스템들은 배제하거든요. 그러면 공교육은 이 조기교육 경쟁교육을 기본으로 하니까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면 이제 사교육이 들어가죠. 공교육은 무조건. 그래서 사실은 공교육에 간다 학교는 돈을 안 내지만 학원비는 대안학교 비보다 훨씬 비싸죠. 그런가요? 근데 대안학교는 또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발도르프 학교는 사교육 일치 안 시킵니다. 저희는 오히려 사교육에서 만약에 정말로 교육적으로 필요해서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해서 어떤 활동이 필요하다면 그 활동 자체가 학교에서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기숙학교인가요? 기숙학교? 기숙학교는 아니에요. 기숙학교도 있어요? 기숙학교도 제가 정확히 어딘가는 그 운영 실태는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제가 그 미인가 인가 그 왜 여쭤냐면은 미인 가면은 학교를 다니지만 별도로 검정고시를 치러야 되는 거죠.
다 똑같습니다. 그 점은. 아, 그거 다 예,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정고시죠. 학교 학력 인정 안 다니는데 됩니다 지금. 아, 그럼 초중고 해서 이제 검정고시를 예. 아, 그러면 여기 지금 5번째 질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면 여기 대안학교를 다니다가 발도르프 교육 이념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여기 들어왔는데 다시 공교육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검정고시 치르면 뭐 초조를 치렀으면 중학교 1학년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중학생으로 간다라고 하려면 초등 검정을 쳐야 되겠죠. 아, 네네. 예. 초등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뭐 저 교육청의 재량일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받아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 초등은 의무교육이니까. 예. 네, 중등부터는 이제 검정고시를 치르고 다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다. 네,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러면 중등에서 나이가 만약에 여기서 대안학교에서 상급까지 맞췄는데 예. 다시 뭐 공교육에 고1로 가고 싶다 그럼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도 입학이 가능한 건가요? 입학은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예, 학력 인정만 검정고시를 통해서 되는 거지. 공교육이 그러니까 여기서 19살까지 맞췄는데 17살로 고1로 들어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안 받아줘요 학교. 그렇죠. 뭐 그거는 학교법에 어떤 그 학생들의 연령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법의 영역이라서. 네, 그렇죠. 네. 그 발도르프가 200 아까 되게 15개? 15개였었죠. 15개인데 그럼 여기가 이렇게 표현하면 본사가 어디예요? 그런 본사가 개념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 근데 맨 처음에 이렇게 뭐라 이렇게 태어난 먼저 시작하고 예. 뒤에 시작한 사람들이 있는 거지. 예.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여기가 어떤 제도권에서 뭐 이를테면 관료적인 어떤 중앙집중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네네. 왜냐하면 여기가 어떤 이권을 추구하는 데도 아니고 권력을 추구하는 데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관료 시스템적인 운영 체제는 없는 거죠. 모든 발도르프 학교는 다 독립주체인 거죠. 독립주체로. 네. 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새로운 발도르프 학교를 세우고 싶다 어떤 사람이 그럼 좀 알려주거나 뭐 이러실 수는 있는 건가요? 발도르프 학교들 간에 이제 연대하기 위한 어떤 조직 간의 교류 연대체는 있죠. 예. 교류는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6번째 질문인데요.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 뭐라고 보시는지 앞서 말씀 주신 것 같지만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없다고 봐야죠. 지금의 왜냐하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 가치부터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실은 인간을 도구화한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교육인적 자원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인간을 경제적 자원으로 보는 뜻인데 이 자체가 교육에 어긋나는 거거든. 교육인적 자원부요? 예. 이 말 자체가 문제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말을 너무나 편안하게 쓰고 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부모나 아이들이 학교를 왜 다니냐 시험을 왜 치냐라고 했을 때 어떤 그 삶의 가치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고 결국은 좋은 대학 가고 사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하나의 경쟁의 무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정치 경제적인 어떤 우월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인 거지 이 자체가 교육의 본질 가치가 아닌 거죠. 예. 그럼 교육의 본질 가치는 암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내적 성장이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시스템 전체가 이게 교육에 대해서 근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다 그런 건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얘기고 또 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이 또 사회적 변화라고 하는 거는 누가 뭐 자기 권리로 요구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어떤 시대의 여러 가지 관계에서 흐름이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우리 혼자 추구할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는 조금 더 다양성에 대해서 국가의 획일적인 주도성에서 지금 대한교육의 어떤 지원법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현재의 어떤 교육부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대안학교와 관련해가지고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아, 전혀 안 해요? 예. 이 대한교육기관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어떤 등록을 위한 절차적 과정에서 첫 접촉이 있는 거예요. 그럼 등록하려면 교육청에다가 등록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등록을 그전에는 해야 그냥 설립이 가능했는데. 특별한 설립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미 자유임의 설립을 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대안학교 관련법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런 합리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이미 학교 내에서도 기존의 공교육 획일성이나 어떤 경쟁 위주 어떤 시스템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이 혁신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어 왔지 않습니까? 아, 네,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는 공교육은 공교육대로의 그 내부에서의 어떤 가치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 사회적으로는 또 그런 다양한 다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지향들에 대해서 좀 더 개방성을 가지고 열린 교류를 하는 그런 정도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논하기에는 근대교육 전체가 갖고 있는 너무 방대해요? 예, 방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언젠가 우리가 문명 단위에서 다시 사회를 그 정도예요? 문명 단위에서? 사회의 네. 어떤 바람직한 개선 뭐 이런 걸 우리가 이상향으로 하나의 이정표로서 꿈꾼다면 있어야 되겠지만 네. 저는 철학과 이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 내부의 어떤 그 철학과 이념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는 이런 예술가는 예술가답고 교육자는 교육자다운 그런 정체성을 추구하는 것은 뭐 어느 시대나 유효하다. 그런 선의의 노력들은 언제나 있다. 이게 이제 번외 질문인데요. 공교육에서 이제 그 교사 임용이 됐을 때 그렇게 얘기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임용이 됐을 때는 이 선생님이 의욕이 진짜 만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점 이제 능력과 함께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쪽에 발더르프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건 없으신가요? 어떤 매너리즘이라든지 뭐. 그거는 사실은 발도르프 학교가 제가 중앙집중적인 관리 체제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우리가 루돌프 슈타이너라고 하는 이 교육 철학의 창시자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많이 이제 보급이 된 교육운동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의미에서 표준적인 발도르프의 커리라든가 뭐 철학적 바탕이라든가 공유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공유하고 있는 게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실천하고 하는가는 제각각이에요. 아, 제각각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뭐 기본적으로 발도르프 학교 자체는 이제 교육의 본질 가치에 충실하다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사가 더군다나 아이들한테 어떤 문명의 발달과 사회의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키우고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과정에서 실감할 수 있는 체험과 감성을 바탕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될 어떤 교육적 활동들이 엄청나게 많죠. 많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발도르프 교사는 뭐 거의 뭐 팔방미인이 돼야 된다. 그럴 것 할 같아요. 정도로. 네. 교사 스스로도 교사로서의 자기 개발에 이제 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발도르프 교육은 공교육하고 정말 다른 게 담임이 1학년 때 정해지면 8학년 때까지 같이 갑니다. 아,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좋네.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왜냐하면 교사가 정서적 어떤 관계 안정이나 심리적 안정이 가장 필요한 때가 그 어린 시절이라고 보고 아동기라고 보고 교사가 학생과의 관계를 제2의 부모처럼 맺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사도 이 아이가 자기의 어떤 일종의 우리가 뭐 지천명이라고 얘기하든 뭐 하늘의 소명이라고 얘기하든 뭐 카르마라고 얘기하든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간에 이 아이와의 만남을 통해서 교사로서 인간적으로 자기가 좀 더 발전하고 또 교사로서도 한마디로 운명회라든지 뭐 이렇게 천명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안 그러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마치 이제 수행성 같은 자기 개발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걸 얼마나 정말 진정성 있게 해내느냐의 문제는 뭐 어떤 누가 감시 감독하고 관리 통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달린 문제죠. 네. 예. 맨 처음에 여쭤봤어야 되는 것 같았는데 여기 양평 자유발드로프 학교는 설립하신 지 얼마나 되시나요? 201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5년 차입니다. 그러시구나. 예. 네. 저는 뭐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들이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를 하든 혹은 어떤 사회 운동을 하든 뭐 예술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개인이면 개인, 어떤 집단이면 집단, 지역사회면 지역사회 그 자체에 이기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체적이라는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어떤 활동들 한편으로는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용적 가치를 겸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걸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발돌프 교육은 독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생명역동도 당연히 독일에서 시작을 했죠. 개념이 굉장히 훌륭하고 생태적인 순환농법이라고 하는 거는 인류한테 굉장히 좋은 방향을 제시한 거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아까 잠깐 산책하면서 얘기 드린 것처럼 생명역동농법에는 논농사가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흉내만 내서는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로 다루는 작물이 다르고 그리고 토양과 기후가 다르고 예, 그렇죠. 강우량도 다르고 예, 계절의 어떤 그 일조량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뉴얼을 가져와서 우리가 외운다면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 하물며 우리가 자연을 상대로 하는 1차적인 활동도 그러한데 그보다 훨씬 고도의 복합적인 존재인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교육이 어떤 특정한 방법론을 매뉴얼화해서 모방한다든가 현실의 절실한 필요에 기반하지 않은 활동들을 좀 약간은 허세스럽게 따라한다든가 이거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문제인데 우리는 이제 또 지난 100년간의 1세기간의 역사 자체가 서구를 이렇게 뒤따라가면서 발달을 해온 역사다 보니까 지금의 한류를 비롯해서 한국인들의 자존심이 주체적인 어떤 자부심이 많이 올라갔지만 그동안에는 마치 전통적인 것은 고루한 것이고 서구적인 것은 근대적인 것은 마치 지고선인 것처럼 되었던 세월이 길었던 것처럼 사회 각 분야에서 특히 발도르프 교육에서도 이게 독일에서 시작된 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수용 주체들의 수준에 따라서 모방 중심의 것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발도르프 내의 어떤 하나의 과제는 얼마나 이것을 현지화 시켜내는가. 현지화. 그렇죠. 우리한테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기본 원리가 있다면 이 기본 원리를 현장에서 필요한 어떤 것으로 전환을 시켜내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어떤 응용 능력이 있어야만 된다. 그게 없다 그러면 또 하나의 모방과 어떤 그런 거 교조밖에 안 되게 돼버리는 거다라고 보는데 그런 위험성은 사실 한국 사회에서 어디나 다 있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예, 네. 어디나 다 있고 발도르프 안에서도 그런 과제를 안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대안학교 전체의 과제라면 대안학교가 아직까지는 대안학교를 만약에 사람으로 비유를 한다면 아직까지는 이제 막 청년기에 들어선 어떻게 보면 성숙했다기보다는 완성되었다기보다는 여전히 개척 중이고 사회의 변화가 속도가 빠르니까 그만큼 이제 대안학교, 대안교육에서도 이 사회에 정하고 살아가기 위한 학생들을 위해서 미리 학교에서 준비해야 될 것도 준비해야 되는 것에 대한 변화 속도도 그만큼 이제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치열함들을 이렇게 아주 성숙하게 담아내기에는 대안학교 전체 구력이 좀 짧다. 이 짧은 구력을 저는 사회가
또 국가가 우리가 국가에 의지해서 어차피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아니지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정상적이고 당연한 어떤 헌법적 권리 기초한 합법적 합리적 지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갖추어 나가는 거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조금 뭐 현실적인 얘기를 심각하게 하자면 탈학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학교 바깥으로 벗어나는 청소년들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1000명대가 아니고 10,000명대입니다. 네, 이제 생각보단 적네요. 대략 3만 명 정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초중고 다 합쳐서요. 예. 3만 명이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더 그게 많은 줄 알았어요. 누적이 되면 10년만 누적해도 30만입니다. 아, 1년에 3만 명이라고요? 예. 1년에? 예. 한 해에 1년에 3만 한 명씩 해.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도 인구 절벽이 눈앞인데 저희가 또 50대들이 학력고사를 받을 때에는 뭐 70만 명, 80만 명이 학력고사를 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30만 명 됩니다. 아, 되게 많이 줄었네요. 거의 3분의 1 토막까지. 네. 그리고 2030년대가 되면 20만 명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탈학교 청소년들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에 커다란 구멍이 발생하는 거죠. 탈학교를 하게 되는 이유도 다양하겠죠. 예. 이유도 다양할 텐데 우리가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욕구를 사회가 이제 품어내지 못한다면 사회적인 이제 당연히 해야 될 과제를 지금 방치하는 게 되어버리고 사회적인 상처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도 빨리 더 이상 지금 이거는 뭐 교육감 선거 나오시는 분들도 다 하는 얘기지만 이제 의미 없는 무한경제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심지어는 인력 개발에조차 도움이 되지 않는 의미 없는 조기 무한경제라고 하는 이 흐름을 빨리 전환을 시켜야 된다. 빨리 내적 성장이라고 하는 이제는 양적 성장이 아니고 정말 질적인 성숙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사회로 들어왔는데 교육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적이고 질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좀 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